1948년 10월 19일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추락 명령을 거부하며 시작된 여순 사건. 이 비극의 사건은 오랫동안 반란으로 불려왔습니다. 지난 2020년 순천은 희생자 위령비의 이름도를 여순 항쟁탑으로 바꾸며 역사 재정립에 나섰습니다. 지역의 이러한 노력은 여순 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동부에 위치한 순천시는 1995년 승주군과 통합한 도농 복합도시로 1개의 읍과 10개의 면, 13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48년 10월 20일 오전 9시 30분 여수를 장악한 봉기군 주력부대 일부가 통근 열차를 이용해 순천으로 북상했습니다. 그러자 순천 파견 2개 중대가 순천역에 나와 이들과 즉시 합류했고 광주에서 온 진압부대원들까지 봉기에 가세했습니다. 봉기군은 장대다리라 불리던 지금의 순천교를 교두보 삼아 경찰 병력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우익청년단 수백 명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봉기군을 저지하려 했으나 상당수의 사상자를 내며 수세에 몰렸고 봉기군은 10월 20일 오후 3시경 순천 시내를 완전 점령했습니다. 정부는 10월 22일 여수 순천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의 통제하에 진압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봉기군의 주력부대가 광양, 구례를 거쳐 백운산과 지리산 등으로 도피한 후였습니다. 10월 23일 시민들만 남아있던 상황에서 큰 저항 없이 순천을 탈환한 진압군은 시민들을 북초등학교 운동장 등에 집결시켜 반군 가담자와 협력자 색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이승만 대통령은 남녀, 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 불순분자를 다 제거하라는 골자에 대국민 경고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광기 어린 보복의 민간인 집단 희생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진압군들은 집결시킨 시민들의 외모를 기준으로 삼거나 손가락으로 서로를 지목하게 하고 경찰과 우익 측의 고발 등으로 색출 작업을 벌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머리가 짧거나 군용 속옷을 입고만 있어도 색출 대상이 되었고 반군의 활동에 관여했다고 판단되면 즉석에서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수용되거나 계엄군과 경찰에 넘겨졌는데 혐의자들을 심사해 즉결 처형하고 군경에 이첩하거나 일부 석방하는 이러한 과정은 수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계속된 색출과 토벌 과정에서 순천 시내에서만 1,20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순천시 금곡동에 살고 있는 김귀암 씨는 8살 때 여순 사건으로 아버지와 삼촌을 잃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인 것도 서러웠지만 귀암 씨를 더욱 힘들게 한 건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애비 없는 호리 자식 하면은 네 빨갱이 자식이구나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압박을 받고 살았는 모양이에요. 당시. 그러니까 갑자기 아들 둘이 그렇게 되셨으니까 할머니는 어떠셨을까?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해. 날마다 울고 앉았고 날마다 울고 앉았고 나 데려가라 울고 앉았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이 방에 사셨는데 장남이던 아버지는 시내에 있는 주조장에서 술 빚는 일을 하며 부모님과 2 동생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살뜰히 보살피던 근면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가게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주조장 들어가는 길이고 이쪽은 사무실이었고 그러는데 지금 일부는 길이 나 있고 일부는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러네요.
그러던 어느 날 좌익 활동에 가담했던 삼촌이 군인들에게 쫓기다 주조장의 아버지를 찾아왔고, 아버지는 그런 삼촌을 주조장 한편에 숨겨주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쫓아 들어온 그 군인들 보고 이제 막 어디 감췄냐고 이제 막 그러니까 누가 왔는데요? 이제 아버지 취침일 때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방에 있다가 손가락질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잡아갖고 나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왜 죄 없는 이 어린 것들을 잡아다가 그러냐? 예? 이래서 쓰겠냐? 가령 저쪽에다가 우리가 동조를 했다 그래도 그때 동조 안 하면 그 가들도 우리를 죽여보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참고 동조를 안 하겠냐? 뭐 간단한 심부름이니 뭐 좀 해주라고 하면 해주고 뭐 좀 주고 그랬을 뿐인데 그런 것이 무슨 죄가 되냐?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도 같이 잡아다가 니도 그러면은 경찰서에 같이 가서 해명을 해라. 아버지는 그 길로 삼촌과 함께 연행돼 주조장에서 1km쯤 떨어져 있던 순천경찰서에 구금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13살이던 귀염 씨의 누나와 함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경찰서를 오갔지만 면회를 시켜주지 않아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가 정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상무대였고, 우리 누나나 엄마는 저쪽 건너에서 이제 이쪽 정문 쪽을 보고 아침 저녁으로 와서 지키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행사분을 한번 알아가지고 면회를 좀 시켜달라고 하니까 절대 면회는 안 된다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날이 추우니까 아빠가 갑자기 잡혀와서 옷을 안 입고 와서 추우니까 옷이나 하나 넣어주라 그런다 그래서 세탁을 하나 넣어드렸다고 그래요. 다음 날 어머니와 누나는 아버지가 구금돼 있던 사람들과 함께 트럭에 실려 나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예전에는 문이 없으니까 정문 안에서 그냥 이렇게 트럭을 대놓고 사람 한 30-40명 막 태우면서 막 총으로 이렇게 총뿌리로 얼굴도 못 들게 막 이랬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저 건너에 서 있는 누나하고 아빠하고 이제 눈이 마주쳐갖고 어쩐 얘기 나가요. 바다 입은 옷이다. 그러고 이렇게 옷깃을 이렇게 들쳐 보인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재판에 넘겨졌다는 삼촌은 생사조차 알 수 없었고, 아버지는 경찰서에서 약 2km 거리인 죽도봉 골짜기에서 총살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희생지를 찾아갔지만 총살 후 소각까지 한 탓에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주위에 오도모두가 이제 그 당시는 막 그러니까 이제 그 뒷날 아침에 이제 우리 할머니가 이제 고인 엄마가 이제 그 시체 그 태웠다는 그거를 이제 쫓아가고 거기 가서 이제 세tat한 그것이 꼬실꼬실하니 이제 그 있으니까 그 우리 아들이 입었던 세tat하진 채다고 그놈을 한 이목을 집어다가 이제 묘를 썼어요. 여태 이제 음력으로 10월 29일 날로 이제 제사를 모시고 있거든요. 9 식구가 이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장이 없어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냥 저는 이제 어려서 뭐 그런지 저런지도 몰랐겠지만은 이제 엄마가 풀빵 장사로 뭔 장사로 이제 해갖고 이제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저도 이제 뭐 학교는 그냥 우선 뭐 얻어먹기가 바쁘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그냥 엄마 저 장날로 장사한데 구루마로 끌어다가 장사한데 끌어다 드리고 학교 가서 공부 마치면 또 와서 그럼 챙겨갖고 집에 오고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시내뿐 아니라 시 외곽 지역도 피해가 컸습니다. 나간면 금산리 신전마을에서는 마을 주민 22명이 집단으로 희생되는 잔인무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은 전부 불태워져 30호쯤 되었던 집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본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양봉을 하고 있는 장홍석 씨도 그날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1949년 여름 빨치산에 연락병이던 한 소년이 부상을 입고 신전마을에 내려왔는데 빨치산이 주민들에게 소년의 치료를 강제로 맡기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민간요법으로 해가지고 애를 이제 치료를 거의 다 해주고, 그러자면 그 애가 이제 마을에서 자고 먹고, 또 말하면 가을이면 홍시도 따주고 올리브살도 주고 뭐 그런 걸 애들한테 이제, 그리고 그 반란군들이 시켜서 또 시켰지만은 그 애의 부모들을 이웃말에 사니까 잘 알아요. 아니까 애기가 그리고 또 총상을 입었으니까 또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의껏 마을 사람들이 그 애를 대해줬어요. 14살 소녀는 주민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몸을 회복한 이후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동네 아이들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백운산에서 빨치산과 교전을 마치고 경찰서에 들른 15연대 군인들이 구금돼 있던 소년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그 길로 소년을 데리고 신전마을을 찾아와 주민들을 마을 앞 도로에 모두 집결시켰습니다. 여기가 저 도로가 요리에서 요리 내려갔어요. 옛날에는. 여기다 학교를 여기다 지면서 도로가 저 밖으로 나갔지. 군인들은 이 마을이 빨갱이 활동을 도왔다며 이장을 비롯한 몇 명을 묶어놓고 구타했고,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아비규환으로 치달았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자 군인들은 소년을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겁에 질린 소년은 자신을 치료하고 옷을 빨아주고 먹이고 재워준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하나둘 지목했습니다. 이 보고 이제 총 괴물을 막 두드려 패면서 네가 본 대로 든 대로 사실대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네가 말해라. 그러니까 그 14살 문애가 지한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데운 사람은 전부 다 손가락 총이 거기서 손가락. 차근차근히 해하고 이제 마을 사람들 한 줄로 쭉 쉬고 앉혀놓고는 8월 그때 밤중이니까 전부 이제 남자들은 새끼 꼬고 가만히 치고 여자들은 길 싸먹고 하다가 이제 밤중이 되니까 전부 잠자리 막 들 그 시기에 이제 왔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기회가 이제 그런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소년이 가리킨 사람들은 모두 22명. 이들을 길 한쪽에 모아놓을 즈음엔 먼동이 트기 시작했고, 군인들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좋은 집으로 이들을 데려가 총살한 뒤 기름을 뿌려 소각했으며 마을에 불을 지르고 떠났습니다. 1949년 10월 8일, 그저 다친 아이를 도와준 죄로 너무도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살아남은 주민들은 가족과 이웃이 죽어 그 시체가 불타고 집과 마을이 화마에 휩싸인 광경을 지켜보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장홍석 씨의 가족은 불씨가 꺼진 뒤 비녀를 보고 겨우 어머니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가 피비린내 사람 탄 냄새가 뭐 사람 사는 세상이 말할 수가 없죠. 그 뒤에 들은 얘기인데 인근 마을 사람들이 같은 들에 농사를 지니까 마을 앞을 지나가는데 피비린내 사람 탄 냄새에서 한 보름 동안을 동네 앞을 코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 한 사람.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총살하고 소가하고 가면서 집 처마에다 집집마다 전부 불을 다 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어린 자녀와 함께 불타 죽은 부부도 있으며 각자 소년을 도운 일가족 모두가 죽거나
엄마 품에서 젖을 빨던 갓난아이까지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넋을 잃었고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다는 증언들은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 중에는 백운산과 인접해 진압군이 오랫동안 주둔해 있던 서면과 월등면, 황전면의 피해가 컸습니다. 고향인 월등면 개월리에서 평생을 살아온 권종국 씨는 태어나기도 전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를 뵌 적은 없지만 빛바랜 사진이라도 꺼내보며 아버지의 억울한 사연을 잊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일곱이고 저기 이제 이 너메 마을에서 3사람이가 있었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저 마을에가 한 둘 꼴차기에서 그래도 한 10여 명 그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1948년 11월 25일 마을에 반군이 들어와 월등면 사무소에 불을 지르고 마을 청년들에게 주변 경계를 서게 했습니다. 이를 누군가 신고하여 경계를 섰던 이들이 경찰에 의해 마을 앞 들판으로 끌려와 매를 맞고 지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는 앞에서 7사람을 집단으로 하여튼 그 사람들이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반칠신을 시킨 다음에 연행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월등면과 이웃한 황전면 죽청리에서도 주민들이 한꺼번에 경찰에 연행된 일이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빨치산이 도주한 뒤 경찰이 입수한 명부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명부에는 고화석 씨의 아버지 이름도 올라 있었습니다. 마을 좌익 활동가가 아버지 이름을 죽청리 청년단장으로 기재한 것인데 이로 인해 아버지는 황전지서로 끌려갔습니다. 서류를 만들어 갖고 다니다가 그걸 경찰들한테 뺏겨버렸어.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뺏겨놓게 그 경찰은 그 서류를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청년단장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그때 당시에는 그냥 불러다가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와갖고 황전 파출소로 데리고 가갖고 그런 일을 당했어. 잡혀간 날 저녁 어머니가 밥을 해들고 지서를 찾아갔지만 면회가 금지되어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황전지서는 앞마당에 토굴을 파 사람들을 구금시켰는데 고화석 씨는 어린 시절 본 토굴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서에 가면 지금은 매립시 갖고 세면 포장해 버렸는데 지서 앞마당에다가 토굴을 파놨었어. 나 초등학교 때도 가서 구경을 하고 그랬어. 토굴 속에다가 갖다 이제 가다 놓고 그날 밤을 새워갖고 이제 그 뒷날 인솔해갖고 와서 사살시켰단 말이에요. 월등면과 황전면 경계에 위치한 야트막한 산에는 큰밭골과 양지맥골이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월등면과 황전면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끌려와 총살된 집단 희생지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기 조사에서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9월까지 이곳에서 월등면과 황전면 주민 9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권종국 씨의 아버지와 월등면 주민 40여 명은 1948년 11월 26일에 고화석 씨의 아버지와 황전면 주민 50여 명은 1949년 9월 25일에 각각 이곳에서 총살되었으며 대부분의 유족들은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 큰집 당숙하고 그 작은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
오셔서 시신 수습해갖고 왔어요. 할아버지가 여기가 지금 우리 지역에 가려고 뭐 한 8km 지게를 갖고 와가지고 진짜 시신을 지게에다 짊어지고 가서 혼자 묻었는가 봐요. 묘를 좀 썼는가 봐요. 그래갖고 그것도 너무 산에다가 길가에다가 써놨잖아요. (1991년) 상사댐이 건설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사면 복내리 복내마을. 농가 밭이 수물대고 주민들은 먹고 살 길을 찾아 마을을 떠나야 했지만 아무도 없는 이곳에도 여순 항쟁의 아픈 역사가 전해집니다. 최성열 씨는 마을이 사라지기 몇 해 전까지 고향인 복내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저 대밭나무 밑으로 다 여기 다 마을이에요. 여기 다 집터예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1949년 4월 10일 마을 우물가에서 야경을 서던 최성열 씨의 아버지는 마을로 들어오는 진압군에게 수상하다는 오해를 받아 그 자리에서 실신할 정도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4, 5명 올라오니까 약간의 피신을 좀 했다 그러더라고요. 피신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는 그 군인들이 이제 와서는 보고 반란군 연락병 아니냐고 이제 그렇게 물어봤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고 변명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두드러 패고 그냥 총구로 쑤시고 어쩌고 해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거의 실신이 되다시피 했는가 봐요. 그 자리에서는 이제 숨이 떨어지기는 안 했어도. 다행히 집이 가까이 있었기에 가족들이 비명소리를 듣고 나가보았다가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해 집으로 모셔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남 밑에 거기요. 우리 집은 요 귀퉁이가 밑에가 있었고 여기 귀퉁이가. 그러나 간신히 구타 상황을 전하던 아버지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초저녁에 아이고매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랑 할머니랑 그 우리 큰집 누나랑 같이 있다가 와봤대요. 와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당해갖고 계셔서 업어다가 이제 방에다가 눕혀놨는데 그 질로 회생을 못하고 그냥 숨을 거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순천의 동남쪽 끝에 위치한 해룡면에서는 여순항쟁 진압 이후에도 특경대와 15연대, 해룡지서 경찰들에 의해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도롱리의 마을들이 피해가 컸는데 이곳은 인민위원회 면책인 강인수가 살던 지역으로 좌익활동 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친인척을 대살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1949년 1월 도롱리 해창마을에 들어온 경찰은 마을 공터에 주민들을 집합시킨 후 김태복 씨의 작은아버지를 포함해 7명을 좌익 혐의자로 색출했습니다. 공터입니다. 직대시 공터고 해창리 샤트라고 부릅니다. 여기를요. 집안에 좌익 혐의자가 있다는 이유로 끌려간 작은아버지는 순천경찰서에 구금되었고 어머니가 면회를 가 잠깐 얼굴을 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가서 뭐 기억나시는 우리 거? 엄마가 이제 대답하는 게 나는 엄마가 따라간 것 뿐이고 이곳까지는 가 엄마는 뭐 요런 구독으로 얼굴만 보여준 것 같아요. 면회도. 작은 오빠? 예. 근데 나는 못 봤죠. 엄마만 봤지. 엄마만? 예. 이후 작은아버지가 생목동 공동묘지에서 총살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집안 어른들이 희생지를 찾았으나 시신도 찾지 못한 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태복 씨의 아내 역시 도롱리 출신으로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에 잡혀가는 친구에게 밥 한 끼 내어주었다가 친구가 도주를 시도하는 바람에 아버지마저 함께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논가세 다 놔고 이것을 쌌다 그래. 세워놓고서. 아버지의 황망한 죽음이 안타까운 딸은 그저 원혼이라도 달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청소도 들리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 청사를 시켜놔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취신을 이제 갖다가 묻었다 그래요. 상사면은 여순항쟁 당시 좌익세가 강했던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그런 만큼 순천을 탈환한 이후 군인과 경찰들의 상사면 좌익 색출과 토벌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군경은 주로 마을회관 등의 주민들을 집결시킨 후 청년들 위주로 구타와 고문을 가해 기선을 제압하곤 했는데 조용환 씨의 형님도 그렇게 색출되어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14년 뒤에 반란군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제대로 여기서 지명을 안 하면 나는 총으로 쏴뿐 이런 게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사람이 요리 가더니 무조건 젊은 사람들만 앉아. 자기 벗 요서 요거 대해봤어 이제 사람이. 일단 7, 8명이 말하자면 지적을 해봤어 촉구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주민을 딱 해산시키고 그 사람들만 연행을 해봤어. 상사 파출소로. 상사지서로 끌려간 형님은 순천경찰서로 이송을 앞두고 죄가 없으니 풀어달라고 항변을 하다가 경찰에게 구타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잡혀간 7명 중 석방돼 돌아온 이들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상사 지서로 연행해 가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받다가 우리 형님을 총 개다리로 머리를 때려봤어요. 그래 거기서 반사신이 내버렸고 나머지 이 사람은 몽비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고 와서 며칠간 치료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한테 거기서 풀려 나온 사람한테 소식을 듣기를 우리 형님은 총 개다리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피가 피투성이가 되고 아마 거기서 죽었을 거이다. 이 말만 듣고 그 뒤날 이제 우리가 순천 경찰서로 아버지 어머니다. 누구나 나서 너희 이제 찾으러 갔지요. 시체는 어디서 보셨어? 경찰서 후문에가 가만히 딱 시시금 잘 보라 여러 개 정도 덮어놨어. 요조로 그래 요를 떠들어 봐갖고 보니까 우리 형님이가 계신다고 말이야. 아버지의 얼굴도 본 적 없는 유복녀 조선자 씨. 남편이 연좌제에 걸려 외국에 나가지 못하게 됐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알게 되었고 여순특별법이 통과되던 날 위령비 앞에서 처음으로 아버지 이름을 목 놓아 불러보았습니다. 남자 여자 다 나가 가가지고 우리 크게 아버지라고 불러보자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몰라 한 5번이나 불렀을 거네. 아버지 아버지 그러고 그거 처음인갑소. 나 태어나서 73년 만에 아버지를 한번 불러봤어요.